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조사한 외교부 태스크포스가 당시 정부 발표와 달리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 설득에 노력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또 논란이 컸던 불가역적이란 표현도 사죄의 불가역성이란 단초 취지와 달리 협상의 불가역성이란 의미로 변질됐던 게 드러났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일 간 합의가 잘못 이루어진 게 분명해졌다며 무효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315번째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의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변경을 요구해도 절대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양국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고 여름 휴가로 2주 동안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성공 기회를 높이기 위해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의 대상 선발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입학 경쟁이 치열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국공립 비중이 앞으로 5년 안에 40%로 높아집니다. 또 내년부터 저소득층 유아는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잇따라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풍계리 인근에서 거주하다 탈북한 30명을 조사했는데 피폭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단정하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 모금 냄비에서 5천만 원짜리 수표 석 장이 발견됐습니다. 한 사람이 낸 걸로 보이는데 1억 5천만 원은 모금 냄비 익명 기부로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과 마주한 평화의 소녀상 앞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이곳에서는 1315번째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2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합의 이후 논란과 답답함은 더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 뒤에 있는 이 소녀상을 언제 옮길 거냐고 빗독촉하듯 따지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저희 SBS 역시 합의 내용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또 철저히 검증하기보다는 이 이상의 합의는 없다는 식의 정부 발표를 전하는 데 그쳤고 결과적으로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느끼면서 이곳에서 오늘 8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증하는 31쪽짜리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박근혜 정부 발표와 달리 비공개 합의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합의 대가로 일본이 청구서 내밀듯 이루어졌던 비공개 내용을 먼저 김용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면 합의는 일본이 불편해하는 소녀상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2015년 공개한 합의문에서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요구로 비공개로 만든 문건이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 측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했고 이 질문의 답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였습니다. 즉 소녀상 이전 필요에 대해선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듯이 읽힙니다. 또 일본 측은 제3국에서 소녀상이나 기림비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표명했고 우리는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함 없이 한일 관계 발전에 노력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정대협 등 관련 단체의 불만 표명에 동조하지 말고 설득해달라는 일본 요구에도 정부는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관련 단체 설득 등이 다시 비공개 부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불균형한 합의가 더욱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일본 측이 성노예란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희망하자 우리 정부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뿐이라고 답하면서 사실상 요구를 수용한 것도 비공개 합의문에서 확인됐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합의 내용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불가역적 해결이란 표현 역시 알고 봤더니 외교 참사 수준의 내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가역적 사죄를 요구했던 게 이 최종 합의 과정에서 불가역적 해결로 바뀐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今回の発表により、この問題が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します。 일본 정부는 당시 불가역적 해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뜻도 묻기 전에 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한 정부를 향해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원래 일본의 사죄와 연결해 우리가 먼저 꺼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1월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의 사죄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사죄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던 겁니다. 일본의 사죄 번복이 빈번했던 점을 짚은 요구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그동안 주장해온 최종적 해결 문구에 불가역적을 추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2015년 4월 네 번째 고위급 회의에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에 잠정 합의를 이룹니다. 그리고는 우리 측 요구로 일본 정부가 재단 관련 조치를 착실히 시행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예산 10억 엔을 출연하면 위안부 문제는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해석되는 여지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그것이 끝까지 관철돼서 그런 것을 따내야 되는데 그것이 따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뜻이 맥락이 전혀 다른 데 가는 것들은 저희들도 사실 좀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죠. 당시 청와대는 불가역성은 일본의 사죄에도 적용된다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사실상 외교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네, 그럼 2년 전 합의가 이뤄졌던 당시의 앞뒤 상황을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합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건 협상 주도권이 외교부에서 청와대로 넘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연내 타결을 밀어붙였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이란 원칙이 훼손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소식은 유성재 기자입니다. 위안부 합의 검토 TF는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고위급 협의로 넘어가면서 협상이 급진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이병기 야치 라인입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야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고위급 협상에 나선 지 2달 만인 2015년 4월 잠정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 뒤 8개월은 양국 정상의 추인을 받는 과정이었다고 TF는 평가했습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들러리였습니다. 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이전 관련 비공개 합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냈지만 무시됐습니다.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될 것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합의 결과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도 못한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내 타결로 급선회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위안부 문제와 안보 경제를 분리 대응하지 못한 외교 실패로 미국 내에 역사 피로를 부르는 등 미국이 양국 역사에 관여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이 훼손됐습니다. 외교부는 2015년에만 15차례 넘게 피해자와 관련 단체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는 사실도 일본 정부가 내는 10억 엔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없었다는 게 검토 TF 결론입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네, 이제 32분에 불과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도 오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할머니들이 함께 살고 계신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화강윤 기자. 네, 나눔의 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날이 많이 추워져서 할머님들 건강도 걱정인데, 자, 그곳에 계신 할머님들이 오늘 함께 이 발표 내용을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모두 9분의 할머니들이 계시는데요. 평균 연세가 93살에 이를 정도로 고령이고 또 모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옥선 할머니와 박옥선 할머니 두 분만 TV 앞에 앉아 정부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들은 정부의 발표를 지켜보다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에서 양부 할머니를 돈을 받고 돈을 팔아먹었구나. 이렇게밖에는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합의가 완전히 잘못된 합의지. 대구에 살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는 정부가 합의 무효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게 확실한 게 없어가지고 합의가 그거는 무효다 하는 그런 확실한 좀 그걸 밝혔으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열리는 집회도 오늘 이곳에서 있었는데 어떤 주장이 나왔는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낮이었죠. 지금 앵커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1515번째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2015년 한일 합의가 명백히 잘못됐다며 정부는 한일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마지막 수요 집회였던 오늘 집회에서는 올 한 해 숨을 거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분을 기리는 추모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나눔의 집에서 SBS 화강윤입니다. 오늘 우리 정부 발표에 일본은 외무장관 담화까지 발표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변경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본 반응은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발표 2시간 뒤인 오후 5시 고노다로 일본 외무장관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두 나라 정부의 정당한 교섭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면 한일 관계는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일본 정부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면서 착실히 이행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발표 직후만 해도 일본 외무성에선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今回の検証というのは日韓合意をめぐる韓国国内の調整についてのもので日本政府には直接関係ないという認識なんです. 하지만 이후 외무성이 급격히 강경 대응으로 전환한 셈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예정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에 앞서 합의 변경 불가를 못 박아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도 강경화 장관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한국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며 오늘 발표가 위안부 합의 변경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자,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시민단체 요구처럼 합의를 폐기할 수도 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일본 정부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 할머님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를 김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보고서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아니었다는 게 근본 문제였던 만큼 위안부 할머니들 의견부터 충실히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 입장을 정하는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토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두세 달씩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일 관계를 감안해 2월 이후에야 정부 입장을 낼 거란 전망에 거리를 뒀습니다. 시기가 언제든 앞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우선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가장 원칙적이지만 일본이 재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없어 한일 관계는 장기간 냉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2년 전 합의는 인정하되 후속 조치를 논의하자고 일본 정부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 변경 시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운신의 폭이 극히 좁은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와 안보 경제를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해법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2년 전 12월 28일이었습니다. SBS 뉴스는 위안부 협상 타결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보도를 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을 해야 할 때에 한일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만을 따라갔던 보도였습니다. 자, 오늘 자세히 전해드린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보고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 사이에 아무리 최종적 또 불가역적이라고 선언을 해도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문제는 되풀이된다. 자, 일본군 위안부의 삶을 견뎌내신 할머님들이 끄덕이실 수 있을 때까지 저희도 언론으로서의 소임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이곳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새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정했습니다. 내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이 확실시되는 만큼 그에 걸맞도록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먼저 박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는 29위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식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는 연가 저축제를 공공부문부터 독려해 여름휴가를 2주간 갈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2주 여름휴가는 민간기업까지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앞뒤 세대보다 10만 명 안팎 많은 90년대생 청년들이 고용시장에 한꺼번에 문을 두드리면서 2021년까지는 취업난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일자리 늘리는 것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규 채용하거나 육아휴직 후 돌아온 여성 직원을 계속 일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은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생 등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취업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연결해주거나 3년은 한국에서, 1년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닌 뒤 일본에서 취업하는 제도도 실시합니다.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또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과 임대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 방안을 추진하기로 공식화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정부는 또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취약계층 선발을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한 해 학비가 많게는 2천만 원에 달하는 로스쿨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겐 입학 자체가 부담입니다. 은행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여느 대학생들과 큰 차이는 없는지 싶어요. 소득 차이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부의 대물림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을 끊자는 게 정부의 사다리 복원 구상입니다. 우선 현재 정원의 5%인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 인원을 2019학년도부터 7%로 늘립니다. 입학 후엔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에도 취약계층 선발을 정원 외로 5%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제고로 해서 재정 인센티브 연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현재 월 소득 인정액 400만 원 가구까지 받았던 반값 등록금 혜택을 월 소득 인정액 490만 원 가구까지 늘리고 학자금 대출도 졸업 후 장래 소득에 연동해 상환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00억 원대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선고를 앞둔 마지막 절차인 만큼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구속적부 심사를 받게 된 우병우 전 수석과 나란히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항소심 석 달 동안 공소장을 3차례나 바꿔가며 총공세를 펼쳤던 특검은 마지막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피고인들이 걱정하는 건 삼성의 앞날이 아닌 이 부회장 개인의 지배력과 경제력 손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회장에겐 징역 12년을, 최지성 전 실장 등 전직 고위 임원 4명에 대해서도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요청으로 공익을 위해 문화스포츠단체에 정식 후원한 것일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이 최근 주장한 청와대 안가에서의 추가 독대에 대해 자신이 그 사실을 기억 못하면 침해라고 전면 부인하면서도 이번 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열립니다. SBS 유련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핵실험장 부근 주민들이 방사능 오염에 노출됐을 거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통일부가 풍계리 인근에 거주하다 탈북한 30명을 조사했는데 피폭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북한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북한은 이곳에서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지만 방사능 오염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하지만 풍계리 인근에서 기형아가 태어났다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귀신병이 돌고 있다는 등 오염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통일부가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의뢰해 길쭉은 출신 탈북자 30명을 조사했습니다. 30명 가운데 염색체 이상 증상을 보인 사람은 4명, 이 가운데 1명이 피폭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염색체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도 한 원인일 수 있으나 하지만 이상 증세가 핵실험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사능 피폭인지 확인하려면 길쭉은 지역의 토양과 식수원 등 현장 조사가 필수적인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확실한 결론은 없지만 핵실험장 인근 북한 주민들이 방사능 오염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만큼은 확인된 셈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어제 8시 뉴스는 한 국립대 입시 과정에서 있었던 심각한 인권 침해와 성차별, 출신학교 차별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해당 대학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총장 명의로 공식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문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입시 과정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입학한 학생들에게 해당 교수는 마치 군 지휘관 같았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내가 맨날 너 프레셔시키고 어떻게 하고 저할 건데 네가 견딜 수 있겠어? 내가 견딜 수 있어. 거기 깜빵이고 내가 견딜 수 있어. 국립한국교통대 교수 A씨는 학과 생활이 힘들 거라며 견딜 수 있겠느냐고 면접 수험생들에게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왜였을까? 학과장인 A 교수는 입학이 2달 넘게 남은 시점에 합격자들을 소집해 합숙을 시키며 군 장학생 시험에 대비해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군 장학생 100% 합격, 목표 달성만을 위한 비정상적 학사 운영이었고 강제 학습에 반감도 있었지만 신입생들로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서약서나 이런 거를 썼던 걸로 학교에 들어와서 뭐 자기가 하는 뭐 지시를 뭐 따르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영관 장교 출신인 A 교수가 학생들을 마치 군대 사병처럼 부렸다는 증언도 이어집니다. 운전면허 있으면 거진 운전병이에요 그냥. 전속 운전병이고 단검병이죠. 막 옷 세탁도 해오게 시켰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가족 장례식장에 학생들이 동원된 적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공군 장학생 선발과 장교 인간을 위해 교수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저희가 반항을 했다가 나중에 저희는 조종사가 되려고 왔는데 못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A 교수는 입학 전 학습 외에 학생들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한국교통대는 총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빠른 진상규명과 엄정한 문책을 약속하고 A 교수를 학과장에서 보직 해임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엔 부모의 직장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 어린이집 식사 시간입니다.
교사가 우는 아이의 목이 꺾이도록 억지로 밥을 떠먹입니다. 음식을 뱉지 못하게 손바닥으로 틀어막고 돌이 갓진한 아이의 머리를 붙잡고 음식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낮잠 시간에 꼼지락거리자 와락 일으켜 세우더니 얼굴을 때리고 확 잡아채 앉힙니다. 엉덩방아를 찧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손으로 입을 때립니다. 머리를 휙휙 돌리고 아이를 다리 사이에 끼워 마구 흔들며 혼을 냅니다. 병원 직장 어린이집인 이곳은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큰 병원 안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니까 더 신뢰가 가잖아요. 그러나 지난 20일 아이 귀에서 피멍을 본 부모가 CCTV를 요구하면서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이제 좀 심하게 부들부들 떨거나 집에 와서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는 증상도 보였고 CCTV에는 어린이집 아이 여러 명이 학대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믿었어요. 어린이집 운영 주체인 병원 측은 직원들 아이가 학대당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지 못했다, 안 했다. 단어 선택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잠정 폐쇄한 뒤엔 아무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멀리 계시는데 또 가서 그냥 맡겨놓고 지금 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디 계세요? 강원도에 계세요. 부모들은 보육교사 2명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교사들에게 상습 성희롱을 해 징계를 받은 한 초등학교 교장이 석 달 만에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피해 여교사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한 초등학교의 여교사들은 지난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교장 A씨의 말을 들으며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농담을 마구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여교사들은 A씨의 성희롱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단체 사진 찍는데 여자 선생님한테 자기가 앉을 의자를 엉덩이로 비벼서 닦으라고 하고 심지어 성매매 경험을 무용담처럼 늘어났다고 떠올립니다. 방석집에 가서 같이 간 남자 선생님이 그 여자분들한테 짓궂게 그 여자분들이 맥주병을 탁 잘랐다고. 인천시 교육청이 조사 끝에 지난 1월 A씨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A씨의 소청을 받아들여 정직 3개월로 징계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인 지난달 A씨는 같은 학교 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교사들은 교장과 매일같이 마주쳐야 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긴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자. 학생들이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자식들을 그런 교장한테 맡기겠습니까? 교육청은 교장 자리가 빈 학교는 원래 초등학교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발령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돼요. 법적인 근거도 없거든요. 교사들은 저희들은 그런 게 없어요. 법규상.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리가 일어나서 병가 조치를 이제 권유를 했죠, 사실은. 교장은 복귀 일주일 만에 병가를 냈습니다. 교육청은 다음해 3월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의 원인에 대해 수사가 1층 천장 열선에 낀 얼음 제거 작업 쪽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 누전이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화재 당일 정오쯤 한 남성이 사다리를 들고 건물 1층 주차장으로 갑니다.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 뚜껑을 열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화재 40분 전까지 3시간가량 이 작업은 계속됩니다. 경찰은 관리인이 배관에서 샌 물이 얼어 달라붙은 열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털어내는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열선의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과 화재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일주일 전부터 열선이 얼어붙어 누전 차단기가 자꾸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화재 당일 얼음 제거 작업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건물주는 관리인에게 얼음 제거를 시킨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건 내가 잘 모르는 사실이고요. 제가 그 상황을 지신 적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건물주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관리인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희생자 유족들은 발화가 화재 신고가 된 21일 오후 3시 53분보다 28분이나 빨리 일어났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오후 3시 25분에 처음 불이 났는데 건물 관계자들이 늑장 대응을 했다며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 세계에서 집단 소송이 본물 터지듯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쩡하던 아이폰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아이폰 6와 7 계열 사용자들의 불만입니다. 애플이 지난해 내놓은 새 운영체제로 업데이트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 카톡 구동 잘 안 되는 거는 기본이고 다른 앱 같은 것들도 중간에 꺼져버리는 현상이 많고 아니면은 구동이 되다가도 그냥 얼어버려요. 미국 매체에서 처음 이 같은 의혹을 폭로하자 애플은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추운 곳에 있을 때 갑자기 스마트폰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제를 바꿨다고 시인했습니다. 해명은 소비자들을 더 화나게 했습니다. 중요 변경 사항인데 미리 알리지 않은 건 명백한 위법이고 신형 아이폰을 팔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등지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됐고 국내 여러 법무법인들도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아이폰을 구매할 때 체결했던 계약의 근거에서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법인들은 소송 참가 의사를 밝힌 고객들을 모아 이르면 다음 주 초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이지만 이영학 사건의 여파로 어느 해보다 기부 손길이 얼어붙어 있는데 구세군 자선냄비에서 5천만 원짜리 수표 석 장, 1억 5천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선냄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익명 기부금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 구세군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빨간 냄비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성탄전야인 지난 24일, 바로 이 자선 냄비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 커다란 사랑이 더해졌습니다. 구세군은 어제 냄비에 담긴 기부금을 세다가 한 대 접혀 있는 5천만 원짜리 수표 석 장을 발견했습니다.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일반 지폐에다가 싸서 넣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해당 수표는 지난 9월 1일 경기 남양주의 한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로 1년 번호도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한 번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한 겁니다. 수표 주인은 확인이 됩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는 자선 냄비에 수표를 넣고 조용히 사라졌는데요. 지난 1928년 구세군 자선 냄비 사업이 시작된 이래 개인 기부금으로는 최고 금액입니다. 지난 20일까지 올해 구세군이 받은 개인 기부금은 2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 4천만 원이 적습니다. 이 모금된 돈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귀하게. 전국 409개 자선 냄비는 오는 31일 자정까지 열려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 긴급 전화번호 119. 한때 회식에서 인기 있던 건배사입니다. 참신한 건배사는 분위기를 띄우지만 갑자기 건배사를 해야 하면 부담이 큰데요. 건배사 문화에 대한 생각을 안상우 기자가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팀장도 외치고 우리는 하나! 막내도 외칩니다. 있을 때! 송년회 분위기를 띄울 때면 건배사가 제일입니다. 위하여나 삼행시는 이제 구식입니다. 프랑스어로 준비한 건배사인데 제가 드숑 하면은 여러분들은 마숑 해주세요 이러고 하는 거 인상 깊었어요. 괜히 누군가에게 아부를 한다거나 이런 건배사는 좀 별로였습니다. 놀이문화 같은 건배사지만 강요를 받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당히
상당히 멘붕 올 것 같은데. 서너 명 있는 것도 아니고 20-30명 있는 자리에서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운데.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에게 회사 모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2명 가운데 1명이 상사가 건배사나 장기자랑을 시킬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건배사를 아예 휴대전화에 저장해두고 학원에서 건배사를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능력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건배사라는 것이 하나의 놀이문화이긴 하지만 또 그 자리에서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무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모임의 분위기보다 참석자의 기분이 중요한 만큼 건배사 강요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좀 배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요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건배사에 포함된다면 조금 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다시 평화의 소녀상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입니다. 자,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 앞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2012년 총선 때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여러 이미지 합성물들을 만들어 배포한 사실 저희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합성물 제작이 총선에 개입하기 위한 거란 의심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확인됐는데 이 문건 내용을 보고받은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합성물 제작을 창의적인 계획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먼저 정명원 기자입니다. 2012년 총선 한 달 전인 3월 12일 사이버 사령부가 만들어 유포한 만화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때 강경 진압을 비판한 소설가 공지영 씨를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저 만화 같은 경우도 누가 아니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게 해군이냐 해적이지 뭐 이런 걸 해서 내가 이렇게 그걸 리트윗을 이렇게 한 걸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엄청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비밀에서 해제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 사령부 문건에는 이런 제작물로 국내 정치 사회 현안에 관여하는 걸 창의적 전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2012년 3월 9일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결재한 이 문건의 창의적이란 표현은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요청으로 열린 회의에서도 등장합니다.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을 보면 청와대는 창의적 대응 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총선 전인 3월 20일 중간 평가 보고를 요구했고 제주 해군기지와 한미 FTA 등 주요 이슈에 집중 대응해달라고 사이버사에 요구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이에 따라 감성적으로 자극하고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웹툰 등을 하루 6.3편씩 190편을 총선 날까지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미화 씨를 비방한 합성물, 당시 야당 대표를 공격한 이미지 등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총선 시기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합성물 제작을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했고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이 격려했다는 문건 내용은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SBS 정명원입니다. 자, 당시 사이버 사령부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 비밀 해제된 문건을 보면 이 총력 대응이라는 게 사실상 한 달 동안의 단계별 총선 운동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하정 기자입니다. 사이버사는 2012년 3월 12일 오전 9시부터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심리전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4월 11일에 있을 19대 총선을 정확히 한 달 남겨둔 시점입니다. 그 한 달을 일주일씩 끊어 단계별 작전도 마련했습니다. 북한 개입을 경고하고 종북 위협을 전파하는 것부터 시작해 선거 2주일 전쯤에는 중도 오염 차단, 일주일 전쯤에는 우익 결집 보호를 거쳐 선거 직전엔 흑색 선전을 막는다고 돼 있습니다. 상대엔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격하고 중도의 이탈을 차단하며 보수표는 결집시킨 뒤 막판 표단속을 한다는 선거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선을 제압한다며 국내외 웹사이트 1,300여 개와 SNS에서 실시간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른바 우호 반응을 60% 이상 유지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최초에 뭐 찬성이 얼마, 뭐 반대가 얼마. 그럼 우리가 활동 후에는 뭐 찬성이 뭐 70%, 반대가 몇 프로 그렇게 다운되는 걸 이제 보는 거죠. 총선 기간에 정치 댓글을 하면은 총선 개입이고.
총선 기간 이른바 총력 대응을 한 사이버사는 총선 뒤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는 투표 참여 독려나 정권 심판 주장을 종북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했다고 돼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이곳에서 다른 뉴스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치원생이 있는 가정의 절반 이상은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국공립 유치원 수가 적어서 희망자의 절반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역시 이 국공립에 보내고 싶어 하지만 대상자의 13%만 이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5년 안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국공립 비중을 4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사립유치원은 한 달에 15만 8천 원, 국공립 유치원은 15,000원 정도가 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이처럼 경제적이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국공립 정말 3대가 더블 사이즈 간다면서 단설은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2군데 있거든요. 대기가 146번인가 그렇더라고요. 정부가 현재 25%대인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2022년엔 4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학부모 부담은 크게 줄게 됩니다. 또 저소득층 유아는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 정원 범위 안에서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학습 준비 위주로 이루어지는 유치원 교육과정.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한글씨 교재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수업 중에 저는 뮤지컬 수업이 있거든요. 앞으로 자유로운 놀이과정 중심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재 13%대인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도 2022년까지 4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금강 백제보와 낙동강 창녕 하만보 이 4대강 보 두 곳이 수문을 연 지 40여일 만에 방류를 중단했습니다. 근처 농가들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이용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물이 가득 찬 금강 백제보입니다. 수문 안쪽, 불어난 강물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지난달 13일 수문을 열어 수위가 2.6m까지 내려가면서 모습을 드러냈던 강바닥은 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백제보 방류가 중단된 건 지난 23일입니다. 23일 9시부터 상황 빼서 수위를 올리라고 해서 올렸고요. 이곳 백제보는 방류를 중단한 지 이틀 만인 지난 25일 당초 관리 수위로 돌아가 현재 4.2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창녕 하만보도 지난 14일 방류를 중단하면서 수위가 방류 전 수준인 4.8m로 높아졌습니다. 보 주변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지하수 부족을 호소하면서 방류 중단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수막재배 농가들이 지하수 물이 안 나온다고 하니 지하수와 하천 수위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정부 계획대로라면 백제보와 창녕 하만보 수위는 지금쯤 각각 최저 수준인 1m와 2.2m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하수 변동 예측치가 크게 빗나가면서 최저 수위까지의 4대강보 방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지난 1987년은 우리 현대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꿨던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러 이제 민주화의 역사로 남은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재현한 영화 한 편이 나왔습니다. 김영하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잘 아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응? 그런데 영화가 흘러갈수록 자신이 없어집니다. 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모양새 좋게 갑시다. 법대로. 이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었는지. 야, 그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카메라의 초점이 1987년의 사건들뿐 아니라 1987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군홧발 아래 묻힐 뻔했던 1980년 광주를 세상에 드러내니가 평범한 택시 운전사였단 말입니다. 빨리 가야 돼! 영화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30년 전의 공기를 담아냈습니다.
그 공기는 지난 겨울 밝게 비췄던 촛불의 온기와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1987년을 살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낯설지만은 않게 다가옵니다. 순수했던 사람들, 그 순수의 시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뜨겁고 열정적이었나. 꼭 30년 뒤에 스크린이 되살려낸 1987년의 벅찬 기억. 그러나 영화는 지나간 승리와 환호에 취하는 대신 깊은 숨을 쉬며 지금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다시 30년이 흐른 뒤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2017년을 기억하게 될까. SBS 김영아입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직원 일동이 500만 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국무총리실 직원 일동이 922만 260원, 세아그룹 이순형 회장과 임직원 일동이 5억 원, 한화그룹 방산계열사 임직원 일동이 1,000만 원, 코베아 강혜근 회장과 임직원 일동이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남녀 탁구의 전설 유남규, 현정화 감독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날카로운 실력들은 여전했습니다. 소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퇴한 지 20년이 넘은 만큼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허리 삐끗하는데 아니 그래도 이기고 싶어요. 번외 경기이긴 하지만 자존심이 걸린 성대결인 만큼 두 전설의 승부욕은 현역 시절 못지않았습니다. 성대결인데 자존심 걸고 한번 재밌는 경기해서 좋은 모습 보이겠습니다. 현정화 감독이 먼저 석점을 얹고 시작한 경기는 그야말로 명불허전이었습니다. 현 감독은 강한 스매시와 속공으로 서울올림픽 금메달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고, 유남규 감독도 특유의 파워 드라이브로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긴 랠리가 이어지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가랑이 사이로 서브를 넣는 팬 서비스도 선보였습니다. 서로 한 세트씩 주고받은 끝에 레전드 매치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가볍게 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너무 강한 스매싱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다음에 이런 경기 있으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개인전 단식 결승에서는 김동현과 전지희가 각각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평창올림픽 시상대와 시상식 도우미의 복장이 공개됐습니다. 시상대는 눈 덮인 기와 지붕을 형상화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추우셨죠?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내일은 영하 6도로 아침까지는 공기가 차갑겠지만 낮부터 추위가 조금씩은 누그러지겠고요. 이후로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도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새해 첫날 아침 공기가 다시 차가워집니다. 해넘이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후보다 밤 사이에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수도권 지방은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영상 1도,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년 365일 주한 일본 대사관을 묵묵히 계속 지켜보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전해드린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